저는 36 새 이온 소프트웨어 개발자 제이슨 커입니다. 비통하고 배신감에 빠진 채 가장 믿었던 두 사람에게 조용히 복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생각에 댓글을 남겨주시고 구독을 눌러주시면 제 진실을 온전히 밝혀드리겠습니다. 아내와 가장 친한 친구가 1년 동안 제 몰래 비밀리에 사귀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제 삶은 무너졌습니다. 이혼 직후 그들은 마치 제가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행동하며 결혼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분노에 휩싸이는 대신 미소를 짓고 고개를 끄덕이며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가짜 계정으로 그들의 신혼여행 일정을 따라갔고 같은 리조트를 예약했습니다. 직원들의 이름까지 알게 되었습니다. 이건 폭력이나 고함 소리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사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그들의 미소가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제가 행복한 결혼 생활을 했던 마지막 밤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배신이 마치 따귀처럼 온다고 생각했습니다. 날카롭고 시끄럽고 부인할 수 없는, 하지만 내 전화는 조용히 단 하나의 알림으로 도착했다. TV 불빛이 깜빡거리는 밤까지 기억난다. 아내 샌드라는 평소처럼 내 옆에 누워 휴대폰을 스크롤하고 있었다. 나는 지옥 같은 일주일을 벗어나려고 아무 생각 없는 다큐멘터리를 보고 있었다. 충전기를 잡으려고 손을 뻗는데 그녀의 휴대폰이 다시 울렸다. 그녀는 움찔했다. 작지만 눈에 보이지는 않았다. 내 안에 무언가가 딱 하고 느껴졌다. 나는 의심 많은 타입이 아니었다. 지난 7년 동안 샌드라를 맹목적으로 믿었다. 우리는 오스틴에서 열린 개발자 컨퍼런스에서 만났다. 그녀는 기술 전문가는 아니었지만 대기업의 소프트웨어를 판매했고, 그래서 우리는 항상 크로스 플랫폼 사랑이라는 농담을 했다. 우리의 결혼식은 친밀하고 감동적이었다. 그녀는 서약하는 동안 울었고, 내가 해고된 후에도 그녀가 여전히 나를 믿는다고 말했을 때 나는 울었다. 우리는 진정한 관계를 맺었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리엄이 나타났다. 대학 시절부터 가장 친한 친구, 차 열쇠를 건네줄 법한 그런 친구, 내 결혼식 날 내 옆에 서 있던 친구, 반지를 고르는 걸 도와준 사람. 배신은 비명이 아니었다. 속삭임이었다. 그날 밤 늦게 노트북을 열고 일하는 척했다. 처음에는 작은 것부터 시작했다. 우리가 공유하는 캘린더를 확인하는 것부터. 샌드라는 개인 웰빙 휴양이라는 꼬리표가 붙은 주말을 3번 연속으로 예약해 놓았다. 언뜻 보기에는 괜찮아 보였지만 데킬라와 모텔급 샴푸 냄새를 풍기며 집에 돌아오는 모습이 기억났다. 설명할 수 없었다. 설명하기 전까지는 리엄의 인스타그램을 확인했다. 의심스러운 것은 없었다. 태그가 달린 사진을 보기 전까지는 다른 사람이 찍은 흐릿한 사진 한 장에 리엄이 배경으로 걷고 있었다. 옆에는 샌드라와 꼭 닮은 몸매를 가진 사람이 있었다. 그녀는 9일에 기부했다고 내게 말한 파란색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 같았다. 화면을 확대했다. 얼굴은 없었지만 그녀의 머리카락, 그의 팔뚝을 감싸 안는 손, 바로 그녀였다. 그날 밤 나는 그들 중 누구에게도 대꾸하지 않았다. 대신 나는 수집을 시작했다. 주말이 되자 증거가 생겼다. 이메일, 삭제된 문자 메시지, 우버 영수증, 그리고 하필 레딧을 통해 고용한 사립탐정이 찍은 커피숍 밖에서 키스하는 사진까지. 마침내 샌들에게 따져 물었을 때 그녀는 울지 않았다. 그냥 제이슨, 그에게 빠지려고 한 건 아니었어. 그냥 그렇게 된 거야. 라고만 말했다.
그게 진짜 칼이었다. 배신이 아니라 그녀가 내 존엄성을 헌 냅킨처럼 차분하게 넘겨준 방식이었다. 그날 밤 리암이 문자를 보냈다. 남자끼리 이야기해보자. 나는 답장을 보냈다. 준비되면 이야기하자. 소리치지 않았다. 두 사람 모두를 차단하지도 않았다. 사실 샌들에게 그녀의 솔직함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두 사람이 행복했으면 좋겠어. 라고까지 말했다. 그녀는 안도하며 미소 지었다. 그녀는 내가 계획의 첫 단계를 막 시작했다는 걸 전혀 몰랐다. 나는 이혼 서류에 재빨리 서명했다. 그녀의 변호사에 따르면 너무 빨리 서명했다고 했다. 합의금은 절반도 못 받았다. 차, 콘도, 심지어 공동저축까지 그녀가 가지게 했다. 그녀가 편안하고 자신감 있게 깨끗하게 헤어졌다고 믿는 것이 필요했다. 그녀가 자랑스러워하게 내버려 두었다. 그들이 승자처럼 느끼게 두었다. 그리고 나는 기다렸다. 이혼이 확정된 지 2달 후 나는 청첩장을 받았다. 맞아, 청첩장이었다. 그들은 뻔뻔하게도 내게 참석을 요청했다. 마무리하기 위해서요. 샌드라가 썼다. 마무리? 당연히 아니요 라고 답장했다. 하지만 그 초대장에는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이 적혀 있었다. 장소, 리조트, 날짜까지. 나는 임시 계정을 만들었다. 토마스 랭글리라는 가명을 만들었다. 그들이 신혼여행을 갈 예정이었던 툴룸에 같은 리조트에 스위트룸을 예약했다. 심지어는 미리 알아보려고 하루 일찍 예약까지 했다. 일주일 후 그들의 웨딩 사진이 온라인에 공개되었습니다. 미소 짓고 샴페인을 곁들인 채 하얀 해변의 석양이 매 순간을 지켜봤습니다. 국제적인 여행 블로거 토마스 랭글리처럼 신혼여행에 대한 글을 계획하며 리조트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직원들은 기꺼이 저를 맞아주었습니다. 저는 손님들과 어울리고 싶고 진정한 신혼여행 경험을 하고 싶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컨시어지는 스파 예약, 전용 카바나 옆에서의 저녁 식사, 심지어 수영장 근처에서의 우연한 환영 축배까지 준비해 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두 사람의 도착 시간에 딱 맞춰서 말이죠.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꼭 필요한 것만 챙겼습니다. 멋진 카메라, 새 옷장, 그리고 샌들에게 보여주지 않은 사진들이 담긴 플래시 드라이브였습니다. 이혼하기 전에 찍은 샌드라와 리엄의 사진들이었죠. 시간이 찍혀 있고 위치 정보도 있었습니다. 그녀가 그에게 반하기 훨씬 전부터 바람을 피웠다는 증거였습니다. 이틀 후 비행기가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긴장하지 않았습니다. 살아있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들을 다치게 하고 싶어서가 아니었다. 하지만 그들이 안전하지 않다는 걸 알게 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모든 속삭임, 모든 눈빛, 모든 비밀스러운 키스, 그것들 모두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을 그들은 내가 넘어갈 거라고 생각했다. 그들은 내가 사라질 거라고 생각했다. 그들은 전혀 몰랐다. 진짜 신혼여행은 시작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신혼여행을 끝낼 사람은 바로 나였다. 리엄과 산드라보다 무려 24시간이나 먼저 툴룸에 도착했다.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 내가 곧 하게 될 일의 무게가 느껴졌다. 이건 단순한 사소한 방해 공작이 아니었다. 심리전이었다. 내가 제대로 했다면 그들은 스스로 무너져 내렸을 것이다. 폭력도 흔적도 없이 오직 시적인 혼돈만이 남았을 것이다. 호텔 라 에스트렐라 아줄은 해안가에 자리 잡은 5성급 정글 리조트였다. 개인 빌라, 전담 집사, 신성한 달빛 의식이 포함된 허니문 패키지까지. 신혼부부가 마법처럼
영원한 사랑을 꿈꾸도록 만들어진 허울뿐이었다. 하지만 마법에도 약점이 있었다. 나는 여행 블로거이자 관계 리트리트 리뷰어 인 토마스 랭글리라는 가명으로 체크인했다. 프런트 데스크 직원은 히비스커스 음료를 건네주고 인피니티 풀에서 무료 사진 촬영을 제안했다. 나는 미소를 지으며 정중하고 친절하게 그들이 바라던 바로 그 남자였다. 첫날은 부지를 거닐며 시간을 보냈다. 장소 지도를 그리고 친구가 될 만한 직원들을 찾았다. 모두에게 후한 팁을 주고 다음과 같은 가벼운 질문을 던졌다. 신혼부부는 보통 스파를 먼저 이용하나요? 아니면 정글 투어를 먼저 이용하나요? 해변에서 결혼식을 올린 후 대부분 몇 시에 도착하나요? 개인 저녁 식사는 보통 어디에서 요청하나요? 대부분은 망설임 없이 물었다. 서비스업 종사자들의 특징이 바로 그것이다. 그들은 관대함을 기억하고 매력에 반응한다. 해질녘쯤 나는 이미 필요한 것을 모두 받았다. 리엄과 샌드라의 예약이 확정되었다. 12번 빌라, 전용 플런지 풀, 해변 이용, 완벽한 로맨틱 패키지. 완벽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꽃 배달을 예약했다. 샌들에게 보낼 희귀한 난초였는데 벤이라는 사람이 서명했다. 설명도 발신 주소도 없었다. 그것은 첫 번째 연극이었다. 모든 것을 한꺼번에 폭로하는 것이 목표는 아니었다. 아니, 나는 의심이 천천히 스며들기를 바랐다. 오후 3시, 나는 프런트 로비 근처에 자리를 잡았다. 선글라스를 끼고 읽지도 않는 책을 들고 있었다. 셔틀밴이 도착하고 그들이 서로 팔짱을 끼고 결혼식 후 특유의 자만심으로 빛나며 나오는 것을 보았을 때 나는 움찔하지 않았다. 눈 하나 깜빡이지 않았다. 그들은 나를 알아보지 못했다. 새로운 헤어스타일, 다듬어진 수염, 더 짙은 태닝, 달라진 자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몇 년 만에 처음 보이는 자신감이었다. 나는 그들을 지나가게 했다. 샌드라는 벨보이가 디자이너 브랜드의 짐을 카트에 싣는 것을 보며 웃었다. 리암은 내 노트북보다 더 비싼 리넨 셔츠와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그들을 따라 빌라 12까지 먼 길을 걸어갔다. 그들이 문을 열고 안으로 사라지는 것을 보았고 잠시 후 벨보이는 굴러갔다. 나는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그들을 지나쳐 빌라 정문 밖 벤치에 오스틴 여행사진이라고 적힌 USB 드라이브를 올려놓았다. 안에는 사진 3장뿐이었다. 산드라, 리암. 그리고 우리가 이혼하기 몇 달 전부터 함께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타임스탬프까지. 나머지 드라이브는 가짜 영수증, 밈 관광 안내서, 레딧에서 다운받은 낯선 사람들의 휴가 사진 등 온갖 가짜 파일들로 가득했다. 소음과 진실이 완벽하게 뒤섞인 곳이었다. 나는 기다렸다. 저녁 식사 때 나는 그들의 시야에 들어오는 테이블에 앉았다. 하지만 의심을 살 정도는 아니었다. 레스토랑에는 촛불이 켜져 있었고 열대음악이 은은하게 흘러나왔다. 나는 가죽 일기장에 메모하는 척하며 모히토를 마셨다. 웨이터가 메인 요리를 가져다 주자 나는 컨시어지에게 12호실 특별한 날을 위한 메시지라고 접힌 쪽지를 건넸다. 아는 낙원에서 신뢰가 깨지는 건 아이러니하지 않아. 산드라가 쪽지를 여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녀의 미소가 멈췄다. 리암이 무언가를 물었다.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그는 웃어넘겼지만 그녀는 웃지 않았다. 씨앗이 심어졌다. 그들은 일찍 떠났다. 다음 날 나는 식중독에 걸린 손님이 취소한 척하며 커플 마사지로 업그레이드했다. 스파 매니저에게
다음 줄에 있는 사람과 나를 짝지어 달라고 부탁했다. 순전히 우연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5분 후 누가 나타났을까? 산드라. 혼자였다. 그녀는 나를 보자 얼어붙었다. 나는 놀라서 고개를 들었다. 아, 정말 죄송합니다. 혼자 온 줄 알았어요. 마사지사는 금세 정신을 차렸다. 괜찮습니다, 랭글리 씨. 두 분을 따로 모시겠습니다. 산드라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정중하게 고개를 끄덕이고 누웠다. 방은 어색하게 조용했다. 마침내 그녀가 물었다. 아는 분? 나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아니요. 하지만 낯익은 분이시네요. 결혼식에서 만난 분인가요? 그녀는 긴장한 듯 웃었다. 아니요, 아마 아닐 거예요. 하지만 나는 보았다. 첫 번째 공포의 섬광. 나머지 하루는 작은 움직임으로 지나갔다. 그들의 빌라 우편함에 메시지가 슬쩍 들어왔다. 당신의 비밀은 생각보다 훨씬 크군요. 그들의 해변 의자가 실수로 내 옆으로 옮겨졌다. 나는 리엄이 대학 시절 좋아했던 위스키 사워에 라임을 더한 음료를 주문했고, 웨이터가 랭글리 씨 위스키 사워에 라임을 더 주세요. 라고 외치도록 했다. 리엄이 돌아섰다. 나는 그의 눈을 잠시 마주쳤다가 마치 눈치채지 못한 듯 시선을 돌렸다. 그의 미간이 찌푸려졌다. 그들은 점점 흐트러져 가고 있었다. 나흘째 밤 그들은 사생활 침해 우려를 언급하며 빌라를 바꿔달라고 요청했다. 나는 몇 분 후 같은 빌라를 요청했다. 그들은 3번 빌라로 배정되었다. 나는 이제 12번 빌라에 있었다. 산드라가 USB를 발견했던 빌라. 그들이 신혼부부로서 처음으로 사랑을 나눴던 곳. 나는 침대에 종이 한 장을 펼쳐놓았다. 그건 내 신혼여행이 아니었어. 서명도 없었다. 그들은 그날 밤 잠을 자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빌라가 바뀐 다음 날 아침, 나는 만족스러운 점을 발견했다. 샌드라가 피곤해 보였다. 화장은 하지 않았고 머리는 헝클어진 포니테일로 묶었다. 리암은 그녀 뒤를 따라갔는데 아침 식사 전에 선글라스를 끼고 눈에 띄게 짜증이 난 듯했다. 로비를 가로지르는 동안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그 침묵을 알고 있었다. 신혼여행 때처럼 조용하지 않았다. 뭔가 잘못됐지만 증명할 수 없는 그런 침묵이었다. 그날 아침 그들을 따라갈 필요는 없었다. 이미 다음 행동을 정해 놓았다. 빌라 사무 안에서 오전 6시 그들은 문 두드리는 소리를 들을 것이다. 미스터 커의 샴페인 한 병을 들고 미소 짓는 컨시어지가 서 있을 것이다. 미스터 커의 찬사. 나는 그들의 얼굴을 떠올렸다. 샌드라의 맥박이 빨라지고 리암의 혼란스러운 표정. 나는 그들이 그 쪽지를 마시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다. 하지만 샌드라가 쪽지를 숨길 거라는 것도 알고 있었다. 그날 아침 나는 빌라 청소팀과 친해지려고 시간을 보냈다. 따뜻하고 수다스러운 마리솔이라는 여자가 신혼부부가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지 이야기했다. 나는 바보처럼 굴었다. 아, 빌라 3 말씀이세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남자가 어젯밤에 수영장을 1시간 동안 서성거렸어요. 혼자였죠. 효과가 있었다. 리암이 정신을 차렸다. 나는 마리솔에게 나중에 그들에게 메시지를 전해줄 수 있겠냐고 물었다. 내 블로그에 쓸 가벼운 내용으로요. 그녀는 동의했다. 나는 그녀에게 간단한 타이핑 메모가 담긴 봉인된 봉투를 건넸다. 잘 때 그를 믿니? 그날 밤 산드라는 디저트를 먹기 전에 식당에서 뛰쳐나갔다. 나는 근처 라운지에서 지켜보고 있었다. 리암이 그녀를 따라오는 것이 보였다.
눈에 띄게 화가 난 리암은 그녀의 손을 잡으려 했다. 그는 그녀의 손을 쳐냈다. 그녀는 손을 쳐냈다. 웨이터가 그녀가 넘어뜨린 와인잔을 잡으러 달려갔다. 그들은 더 이상 추억을 만들지 못했다. 그들은 매 순간을 견뎌냈다.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날 밤 빌라 시비에 두고 온 낡은 블루투스 스피커를 켰다. 파티오에서 내 휴대폰과 자동으로 연결되었다. 새벽 2시 13분쯤 나는 오래된 녹음 파일을 재생했다. 딱 한 줄이었다. 몇 년 전 그녀가 내게 보낸 생일 메시지에 나오는 그녀의 목소리였다. 항상 나를 꿰뚫어 보셨던 분께 당신은 내가 준 것보다 더 큰 것을 받을 자격이 있었어요. 그리고 침묵이 흘렀다. 나는 전화를 끊었다. 그들은 추적할 수 없을 것이다. 그냥 알게 될 것이다. 다음 날 아침 리암은 매니저에게 따져 물었다. 나는 구석 테이블에 앉아 그가 누가 자기 방에 계속 침입하는지 묻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는 가짜 배달, 쪽지, 그리고 샴페인을 언급했다. 매니저는 아마 착각이었을 거라고 말했다. 그때 나는 움직였다. 나는 선글라스를 끼고 블로거 노트를 든 채 아무렇지 않게 걸어갔다. 어이, 나도 모르게 엿듣게 됐어. 내가 말했다. 너희들도 문제 있었어. 리암은 얼어붙었다. 산드라는 유령을 본 듯한 표정이었다. 리암이 먼저 입을 열었다. 우리 만난 적 있어. 나는 정중하게 미소 지었다. 아니, 토마스 랭글리, 여행 콘텐츠 제작자야. 신혼여행 후기를 쓰려고 왔어. 그런데 여기 방은 놀라움으로 가득 차 있지, 안 그래? 나는 그 순간을 잠시 미뤄두었다. 그들이 궁금해할 만큼만. 나는 손을 내밀었다. 리암은 망설이다가 손을 잡았다. 산드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냥 응시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걸어갔다. 그들의 마음속에서 이미 맴도는 소리가 들렸다. 그 사람 맞아. 아니, 그럴 리가 있지. 왜 여기 있는 거야? 도대체 무슨 일이야? 그들은 서로를 공격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이 바로 그것이었다. 그날 저녁 프런트 데스크에 전화해서 해변에서 힐링 샤먼 세션을 익명으로 예약했습니다. 리암이 비웃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죠. 진실을 공유하는 연습이 필요했습니다. 한 사람은 눈을 가렸고 다른 한 사람은 용서를 구했습니다. 산드라는 시도해 보았습니다. 그녀는 마음을 열었습니다. 과거에 누군가에게 상처를 준 적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리암은 웃어넘겼습니다. 그는 샤먼 앞에서 그것을 우우 테라피 헛소리라고 불렀습니다. 산드라는 중간에 일어나 자리를 떴습니다. 나는 그녀가 모닥불 옆에 혼자 앉아 얼굴을 두 손에 얹고 몇 시간 동안 있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6째 날, 마지막 공개 시간입니다. 야외 옥상 라운지에서 슬라이드쇼 이벤트를 예약했습니다. 손님들은 공동작별 모임을 위해 휴가의 순간들을 공유하도록 초대되었습니다. 제가 여행 홍보를 위한 현지인의 감정 반응을 촬영하는 줄 알았던 마리솔의 도움을 받아 리조트의 공유 프레젠테이션 폴더에 영상을 업로드했습니다. 그날 밤 화면에는 일몰이나 스노클링에 대한 이야기가 없었다. 밝은 인트로로 시작되었다. 낙원은 당신이 어디에 있느냐가 아니라 누구를 믿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 후 산드라와 리암의 사진들, 비밀스러운 만남, 시간이 찍힌 키스, 내레이션, 왜곡된 내레이션, 단 한 줄만. 가장 밝게 웃는 사람들이 가장 큰 거짓말을 숨기는 경우가 많다. 숨이 막혔다. 침묵. 산드라는 즉시 일어섰다.
리암은 돌멩이 하나를 삼킨 듯 보였다. 그들은 달렸다. 말 그대로 달렸다. 옥상, 라운지 밖으로. 매니저는 당황했다. 관중들은 수군거렸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쇼의 일부라고 생각했다. 나는 그날 밤 짐을 쌌다. 빌라 사무 프런트 데스크에 메모를 남겼다. 당신의 결혼식이 당신이 꿈꿔왔던 그대로였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제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제이슨. 다음 날 아침 비행기를 탔다. 그들은 내가 누군지 알았을까? 결국 알았겠지, 아마. 아마 쪽지를 읽은 직후였을지도 몰라. 하지만 그때쯤에는 상관없었다. 그들의 신혼여행을 망친 게 아니었으니까. 잊을 수 없는 추억으로 만들어줬으니까. 집에 돌아오는 건 승리처럼 느껴져야 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다. 처음에는 즐기려고 애썼다. 좋아하는 음식을 주문하고 내 침대에서 자고 샌드라가 자기 바보 같은 인디 플레이리스트를 고집하기 전에 좋아하던 음악을 틀었다. 더 가벼워진 기분, 더 깨끗해진 기분, 자유로워진 기분을 느꼈어야 했다. 하지만 자유에는 메아리가 있다. 그리고 그 메아리 속에서 죄책감이 목소리를 낸다. 첫 번째 깨짐은 3일 후 익명의 이메일을 받았을 때였다. 기분 좋았어? 네가 똑똑하다고 생각했는데.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어. 제목도 서명도 없이 그저 그 문장만. IP 주소를 확인했다. 3개의 프록시를 거쳐 위장되어 있었다. 보낸 사람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었다. 공황에 빠지지는 않았다. 정확히는 아니었다. 하지만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리엄이 내가 누군지 알아챈 걸까? 샌드라는? 아니면 리조트의 다른 누군가가 변장을 꿰뚫어 본 걸까? 마리솔? 스파 직원? 매니저? 나는 내가 조심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 의심이 내 새 손님이 되었다. 그 주에 이혼 후에도 여전히 연락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사람 중 하나인 친구 에반이 내게 전화를 걸었다. 야, 회사 행사에서 리엄 사촌을 우연히 만났어. 그가 말했다. 뭔가 이상한 말을 했어. 샌드라가 입원했다고. 속이 메스꺼워졌다. 입원했다고? 응, 정신 건강 문제 때문이야. 신혼여행 때 뭔가 문제가 있었던 모양이야. 공항에 경찰이 출동했어. 사고 현장이 있었어. 나는 침묵했다. 에바는 망설였다. 제이슨, 네가 그 일에 관여했다는 건 아니야. 하지만 네가 그랬어. 나는 아니라고 말했다. 엄밀히 말하면 맞는 말이다. 나는 그녀를 만지지 않았다. 직접 말도 건드리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가 감당할 수 없는 현실을 만들어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실제로 어떤 선을 넘었는지 알 수 없었다. 에바는 다시 말을 멈췄다. 조심해, 친구. 떠드는 소리만 들려. 사람들이 질문만 해. 이상한 시간에 휴대폰이 진동하기 시작했다. 번호 차단. 전화 끊김. 가끔 전화를 받으면 숨소리만 들렸다. 잡음과 느리고 조절된 숨소리뿐이었다. 한 번은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다. 아직 안 끝났어. 또 다른 이메일이 왔다. 툴룸에서 받은 에어비앤비 영수증 스크린샷이 들어있었다. 날 지켜보던 사람은 그저 추측만 한 게 아니었다. 증거가 있었다. 블라인드를 내리기 시작했다. 아무것도 올리지 않았다. 심지어 작년에 올린 오래된 트윗도 지웠다. 리엄 때문인가? 그에게는 돈이 있었다. 변호사도 있었다. 만약 산드라가 피를 원한다고 결정한다면 내 영리한 복수는 시적인 것으로 남지 않을 것이다. 범죄로 번질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게 전부였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모르는 사람에게서
인스타그램 메시지가 왔다. At Claire Brown writes. 프로필 사진은 없었다. 그냥 메시지. 산드라랑 같이 일했었어. 몇 년 동안 거짓말을 해왔다는 거 알잖아. 내가 답장했다. 당신은 누구세요? 산드라가 답장했다. 지난번 스타트업에서 산드라가 유부남 3명을 유혹하는 걸 지켜본 사람. 리암이 4번째였지. 네가 첫 번째 희생자는 아니었어. 난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다. 클레어, 실명인지도 모르겠지만가 말을 이었다. 누군가가 산드라를 폭로해 주기를 항상 바랐어. 인사팀이 절대 할 수 없는 짓을 했잖아. 하지만 조심해. 리암도 별반 다르지 않아. 적은 돈으로 소송을 걸었거든. 며칠 후 또 다른 메시지가 왔다. 이번에는 산드라에게서 온 것이었다. 난 산드라를 차단하지 않았었다. 메시지에는 이렇게만 적혀 있었다. 왜 왔어? 왜 날 그냥 보내주지 않았어? 그 어떤 협박보다 더 강렬했다. 경로 아래서 수치심과 후회가 느껴졌기 때문이다. 어쩌면 그녀가 자신에게 그럴 만한 일이 있다는 걸 알고 있다는 인정이라도 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상황이 나아지는 건 아니었다. 나는 답하지 않았다. 답할 수 없었다. 무슨 말을 해야 할까? 네가 먼저 날 망쳤으니까. 너랑 리엄이 내 평화를 훔쳐서 왕관처럼 쓰고 다녔으니까. 어떤 대답도 옳지 않을 것 같았다. 어떤 대답도 우리 중 누구의 잘못이든 되돌릴 수 없었다. 그러던 중 뉴스 기사가 나왔다. 하류 가십 사이트의 블로그 게시물 제목은 다음과 같았다. 신혼여행 스캔들 당시 유출된 개인 영상으로 IT CEO 리엄 딜란이 비난받다. 그 영상은 내 것이었다. USB 드라이브, 키스 장면, 타임스탬프까지. 리조트의 누군가가 그걸 복제해서 팔았다는군. 몇몇 틈새 포럼에서 입소문을 탔고 틱톡에도 퍼졌다. 리엄의 주가는 폭락했다. 샌드라의 모델 계약이 파기되었다. 그리고 갑자기 내 작은 복수심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 기뻐해야 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다. 이제 모두가 지켜보고 있었기 때문이다. 리엄과 샌드라가 비난을 받는 동안 또 다른 누군가에 대한 소문이 돌았다. 복수 뒤에 숨은 수수께끼의 남자. 교회의 조용한 술집에서 에반을 만나 술을 마셨다. 몇 주 동안 밖에 나가지 않았다. 그는 나를 마치 유령이라도 된 듯 바라보았다. 야, 솔직하게 말해봐. 영상 유출했어. 아니, 내가 말했다. 다른 사람이 유출했어.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불을 지른 건 네가 지은 거잖아. 숲이 다 타도 놀라지 마. 나는 반박하지 않았다. 그의 말이 맞았기 때문이다. 그들의 신혼여행을 망친 게 아니었다. 아무도 이기지 못하는 세상을 열었다. 산들에게서 마지막으로 연락을 받았을 때 그녀는 사진을 보내왔다. 툴룸 해변 모닥불 사진이었다. 불꽃만 가득했다. 얼굴도 말도 없었다. 어둠 속에서 무언가가 타오르는 고요한 이미지뿐이었다. 나는 오랫동안 그것을 응시했다. 그리고 삭제했다. 그리고 지금은 더 조용하게 산다. 더 이상 계획도 음모도 없다. 전화번호도 바꾸고 도시도 바꾸고 새로운 팀에서 일자리를 구했다. 아무도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모른다. 적어도 아직은. 하지만 가끔 밤늦게 리조트에서 똑같은 속삭임이 들린다. 잘 때 그를 믿어. 이제야 그 속삭임은 나를 겨냥한 것이다. 복수가 나를 치유해 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복수는 나를 변화시켰을 뿐이다. 영원히 툴룸을 떠난 지 거의 10달이 되었다. 이제 덴버의 조용한 동네에 살고 있었다. 새 아파트, 새 직장, 새 규칙들. 나는 혼자 지냈다.
예전 소셜미디어를 모두 삭제하고 예전 삶의 흔적을 모조리 지웠다. 심지어 본명도 쓰지 않았다. 이제 나는 제이슨 콜이었다. 편집증이 아니었다. 생존이었다. 그리고 효과가 있었다. 한동안은. 하지만 효과가 없었다. 작은 일로 시작했다. 어느 날 오후 집 앞에 소포가 도착했다. 라벨도 없고 반송 주소도 없었다. 안은 결혼 사진이었다. 산드라와 리암. 비싼 이탈리아 빌라의 아치 아래서 미소 짓고 있었다. 두 사람의 손이 얽혀 있었다. 그녀의 하얀 드레스는 펄럭였다. 그의 턱시도는 완벽하게 다림질되어 있었다. 누군가 내 얼굴에 X를 그었다. 진짜 내 얼굴이었다. 배경에 가려진 흐릿하지만 분명히 내 얼굴인 그 얼굴이 하객들 사이에 서 있었다. 하지만 저는 그곳에 없었습니다. 이건 포토샵으로 조작된 겁니다. 누군가가 제가 속하지 않은 기억 속에 저를 집어넣고 지우라고 표시하려고 애썼습니다.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당신을 봅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에게 다시 글을 쓰고 있습니다. 다음 주 제 번호 계정에 링크드인 요청이 떴습니다. 리엄 딜라니. 저는 수락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메시지는 이미 올라와 있었습니다. 제이슨, 우리를 내버려 두었어야 했어. 당신은 계속 부서져 있었어야 했어. 이제 제 차례야.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이건 죄책감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업보도 아니었습니다. 이건 방역이었습니다. 그리고 리엄은 단순히 화가 난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외과 의사였습니다. 먼저 상사가 저를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제이슨, 오늘 이상한 신고를 받았어. 익명 메시지에서 내 이력서에 플래그를 달았어. 예전에 스타트업에서 일했는데 정신적으로 불안정해서 해고당했다고 했어. 거짓말이었어. 산드라가 CTO인 리암과 잠자리를 갖기 시작하자 나는 그 스타트업을 자진해서 그만뒀어. 물론 부인했지. 하지만 상사는 이제 망설이는 눈치였지. 의심이 이미 뿌리내린 모양이었어. 이틀 후 IT 부서는 내 업무용 컴퓨터에 의심스러운 로그인을 표시했어. 그들은 나를 비난했지. 사흘 후 나는 휴가를 받았어. 퇴직금도 없고 경고도 없었지. 그렇게 순식간에 나는 실직했어. 그러다가 편지가 왔어. 이건 합법적인 편지였어. 디지털 명예훼손과 제3자 중개인을 통한 괴롭힘을 주장하는 정지 명령서였지. 툴룸 리조트에 내가 올린 익명의 영상을 언급하면서 말이야. 난 그 영상을 올리지 않았어. 하지만 그걸 증명한다고? 그렇게 하려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변호사가 필요했을 것이다. 나는 그 편지의 모든 글자를 읽으면서 점점 커지는 분노와 차가운 존경심을 느꼈다. 리엄은 돈이 있었다. 그에게는 변호사가 있었다. 그리고 이제 그는 내가 예전에 그를 상대로 무기로 사용했던 것과 똑같은 전략을 쓰고 있었다. 다르게 된 게 뭐였더라? 더 이상 잃을 게 없었다. 그래서 나는 다시 그를 관찰하기 시작했다. 멀리서 나는 그의 패턴을 알고 있었다. 그의 자존심도 알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그의 약점도 알고 있었다. 그는 내가 방역할 용기가 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는 틀렸다. 나는 그를 공개적으로 망가뜨릴 필요가 없었다. 이번에는 아니었다. 이번에는 그의 세상을 조용히 파괴할 것이다. 마치 그의 기계 속 유령처럼. 첫 번째 단계, 내면의 누군가를 찾는다. 나는 옛 지인인 마야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그녀는 스타트업 시절 샌드라의 비서였다. 그녀는 여전히 리엄의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다. 그녀는 냉소적이고 저임금에 위험할 정도로 관찰력이 예민했다. 볼더에 한눈에 띄지 않는 식당에서 그녀를 만났다.
그녀는 내게 휴대폰을 건넸다. 기밀 유지 계약서와 이메일도 봤어요. 리암은 이제 단순한 사무적인 일 이상의 일에 관여하고 있어요. 어떤 식으로요? 내가 물었다. 그녀는 망설였다. 암호화폐 세탁, 쉘 계좌, 가짜 투자자, 카드로 집을 짓고 있어요. 나는 눈썹을 치켜 올렸다. 증명할 수 있나요? 마야는 교활한 미소를 지었다. 이미 파일들은 다운로드했어요. 이유만 있으면 돼요. 이제 이유가 생겼다. 두 번째 단계, 그의 약점을 공략했다. 바로 그의 평판이었다. 마야는 내가 가짜 내부 고발자 가명으로 신뢰할 수 있는 기자에게 일부 재무 기록을 업로드하는 것을 도와주었다. 2주 후 기사가 실렸습니다. 실리콘 성인인가 코드 속의 뱀인가 스타트업 스타 리암 딜라니를 향한 충격적인 의혹 제기. 제 이름은 기사에 실리지 않았지만 리암의 추악한 거래 행태를 엿볼 수 있는 창구가 열렸습니다. 투자자들은 공황 상태에 빠졌고 법적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리암은 이 사건의 배후에 누군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단계, 샌들에게 연락하세요. 사과하려는 것도 자랑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리암의 마지막 방패를 잘라내기 위해서였습니다. 새로운 번호로 그녀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리암은 모든 것을 잃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가 당신에게까지 무엇을 숨기고 있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리암은 답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틀 후 마야는 샌드라가 공동 계좌를 털었다고 말했습니다. 50만 달러. 사라졌습니다. 리암은 미쳐 날뛰었습니다. 그는 경찰에 절도 신고를 했습니다. 산드라는 유럽으로 도망쳤다. 그리고 이 뒤틀린 삼각관계 속에서 처음으로 위에서 지켜보는 건 나였다. 그래도 잠은 오지 않았다. 계속 그림자를 살폈다. 모서리를 살폈다. 복수는 당신을 되살리는 게 아니니까. 복수는 당신을 새롭게 만들 뿐이다. 그리고 이기려고 애쓰면 쓸수록 평화가 어떤 모습인지조차 기억하지 못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또 다른 이메일이 왔다. 리암에게서 한 문장. 내가 쓰러지면 너도 데려갈 거야. 첨부된 사진 한 장. 내 얼굴. 마야 아파트 밖에서. 이틀 전에 찍은 사진.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 그저 개인적인 감정이 싹트고 있었다. 그리고 다시 여기 있다. 다시 불길 속으로. 하지만 이번에는 나는 그저 멸시받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새롭게 태어난 사람이다. 그리고 리암은 곧 배우게 될 거야. 이미 모든 것을 잃은 사람을 궁지에 몰아넣어서는 안 돼. 배신보다 더 위험한 건 두려움을 잃은 남자뿐이니까. 리엄의 위협은 내 마음속에 깊이 남았다. 마야 아파트 밖에 있던 내 사진 한 장은 단순한 위협을 넘어 일종의 선언이었다. 그는 내가 어디 있는지 알고 있었다. 그는 지금 나를 지켜보고 있었다. 하지만 리엄이 깨닫지 못한, 결코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내가 복수를 선택한 순간부터 노출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다는 사실이었다. 두려움은 더 이상 내가 쓰지 않는 화폐와 같았다. 그래서 나는 침묵으로 대답했다. 그가 궁금해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내가 얼마나 멀리 갈지 추측하게 내버려 두었다. 진정한 방역은 3일 후에 시작되었다. 나는 얼마 남지 않은 저축을 모두 털어 팔로알토에 있는 장기 임대 숙소를 예약했다. 가명인 마커스 크레인이었다. 이제 나는 수염을 기르고 안경을 쓰고 헤어스타일을 살짝 바꾸고 기업 익명처럼 보이도록 꾸민 새 옷차림을 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지만 모두가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남자였다.
마야는 제게 신원 확인을 해주었습니다. 정식 자격증, 가짜 모교의 학위 등 모든 것이었죠. 저는 이제 기술 스타트업을 정기적으로 감사하는 회사의 주니어 프리랜서 고문이 되었습니다. 리엄의 회사인 비리온 랩스도 포함해서요. 입사 준비는 생각보다 쉬웠습니다. 비리온의 백오피스 문화는 과로에 시달리는 인턴과 저임금 분석가들로 가득했습니다. 제가 자신감 있게 출근하고 클립보드를 들고 다음 분기에 정리해고를 최적화하겠습니다. 와 같은 모호한 발언만 하면 아무도 제 존재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2주 차가 되자 저는 회사 내부 슬랙 채널에 접속할 수 있었습니다. 세 주째는 비리온의 인사 담당자와 친구가 되었습니다. 애슐리라는 외로운 여자였는데 그녀는 리엄을 싫어하는 조용한 벽난로를 피우고 피노 그리지오 와인 2잔을 마신 후 쉴 새 없이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그리고 4주차가 되자 저는 리엄의 개인 사무실에서 4집 떨어진 곳에 책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는 매일 내 옆을 지나갔다. 그는 나를 알아보지 못했다. 한 번도. 그 짐승의 뱃속에서 나는 모든 것을 보았다. 첫째, 리암은 돈을 낭비하고 있었다. 투자자들은 공황 상태에 빠졌고 마야가 유출을 도운 내부 고발자 기사 이후 연방조사가 공식적으로 시작되었다. 둘째, 그의 수석비서인 창백하고 불안한 토마스는 매일 밤 초과 근무 시간에 문서를 파쇄하고 있었다. 셋째, 그는 뭔가 큰 일을 하고 있었다. 새로운 AI 기반 감시 제품, 내부적으로는 프로젝트 스펙터라고 불렸다. 그 플랫폼은 단순한 보안용이 아니었다. 행동을 추적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감정적 트리거를 기록하고 얼굴의 미세, 표정을 사용하여 의도를 예측하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동의 없이 실제 사람들을 대상으로 테스트되고 있었다. 100명, 어쩌면 수천 명. 깊이 파고들수록 상황은 더 어두워졌다. 어느 늦은 밤 애슐리가 훔친 키카드를 이용해 리엄의 개인 서버실에 침입해 가짜 디렉토리 아래 묻힌 암호화된 보관 자료를 발견했습니다. 안으로 동영상, 직원 내부 회의 영상, 개인 침실 장면. 맞아요. 리엄 산드라 시절 전 직원들의 실제 침실 녹음 파일입니다. 협박 수준의 대화가 담긴 오디오 파일, 리엄을 해외 계좌와 연결해주는 이메일, 심지어 동유럽에서 범죄 조직과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침묵의 파트너까지. 그는 단순히 부패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위험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단순한 배신이 아니었습니다. 정의가 문제였습니다. 어쩌면 생존까지도. 마야에게 파일 100억 번을 보내며 한 가지 지시를 내렸습니다. 만약 제게 무슨 일이 생기면 모든 것을 연방정부에 유출하세요. 마야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복사해, 조심해, 제이슨은 끝내. 이틀 후 리엄은 긴급 임원 브리핑을 소집했습니다. 저는 그 방에 있었습니다. 그는 면도도 하지 않고 신경질적으로 맞춤 정장을 입고 땀을 흘리고 있었다. 그는 테이블에 손을 쾅 내리쳤다. 누군가 정보를 유출하고 있어. 이 회사에 스파이가 있어. 정보원을 찾아내지 못하면 우리는 불타버릴 거야. 그는 그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빤히 쳐다보았다. 그리고는 내 얼굴에서 멈춰 섰다. 마커스 맞나?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눈을 가늘게 떴다. 낯이 익어 보이는군. 나는 차분하게 미소 지었다. 이 건물은 처음이야. 하지만 자네의 작업은 수년간 연구해왔지. 그는 씩 웃었다. 아마 알고 있을 거야. 그는 몰랐다. 아직은. 나는 그날 일찍 집을 나섰다. 집에 가지 않았다. 데일리시티에 있는 임대 안전가옥으로 갔다.
에반의 오랜 친구가 나를 위해 마련해 준 곳이었다. 나는 마지막 공격을 준비하고 있었다. 종합보고서, 타임스탬프가 찍힌 비디오 백업, 그리고 리암이 위반한 모든 연방법규 목록이었다. 그리고 나서 폭발이 일어났다. 말 그대로 폭발이 아니었다. 디지털이었다. 노트북이 꺼졌다. 휴대전화가 꺼졌다. 안전가옥에 불빛이 누전되었다. 몇 초 후 마야가 준 숨겨진 이어폰에서 목소리가 들려왔다. 탁탁탁. 날카롭고 차가웠다. 제이슨, 네가 나보다 똑똑하다고 생각해. 새 이름을 붙이면 네가 건드릴 수 없게 될 거라고 생각해. 리암이었다. 그는 알고 있었다. 어떻게 된 일인지 그는 알았다. 나는 도망쳤다. 30시간 동안 길을 잃었다. 오리건의 강에 노트북을 던졌다. 소형 전화기를 샀다. 마야에게 연락했다. 마야는 겁에 질렸다. 그가 나도 찾아냈어. 그녀가 속삭였다. 출국합니다. 파일을 보냈어요. 진행 중이에요. 누구한테 보냈어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녀는 머뭇거렸습니다. 더 큰 일을 해야 했어요. FBI뿐만이 아니에요. 모두에게 보냈어요. 기자들, 내부고발자 포럼, 상원의원 2명에게요.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정말이에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제이슨, 이건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어요. 심판의 순간이었어요.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후폭풍은 순식간에 몰아쳤습니다. CNNS, BBC, 레딧. 이야기, 유출, 폭로가 쏟아졌습니다. 리엄의 이름은 8시간도 채 되지 않아 전 세계 트렌드에 올랐습니다. 헤드라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시 스캔들로 무너진 스타트업 거물의 제국. 비밀 녹음, 협박, 그리고 기술 폭군의 부상. 내부 고발자 전쟁. 비리온 랩스 가면 뒤에 숨은 사나이. 그는 부인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도망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끝났습니다. 법무부는 그의 계정을 동결했습니다. 인터폴은 감시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샌드라는 그녀는 인스타그램에 계정을 완전히 삭제하기 전 마지막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아무도 널 잡지 못할 거라고 했잖아. 하지만 조용히 있는 사람들을 두려워했어야 했어. 나는 다시 사라졌습니다. 기자회견도 없고, 출판 계약도 없고, 승리의 랩도 없고, 평화만 있습니다. 이번에는 진짜 평화입니다. 마야가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묻지 않습니다. 가끔 리암이 어떤 나라에 숨어 있든 눈을 감으면 여전히 내 얼굴을 볼 수 있을지 궁금해. 그랬으면 좋겠다. 내가 그의 유령이 되었으니까. 그리고 유령들은 잊지 않아 떠나야 했다. 뉴스 헤드라인, 법원 명령, 대중의 망신 이후 내 이름을 묻고 연기처럼 사라져야 했다. 그런데 전화가 왔다. 20년 넘게 듣지 못했던 목소리였다. 제이슨, 피가 얼어붙었다. 빈센트 헤일이었다. 우리가 12살 때 빈센트는 우리 동네의 우두머리였다. 나이가 더 많다는 게 아니라 더 못됐다. 더 날카로웠다. 흙을 먹게 하고 양념해줘서 고맙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아이였다. 나 리엄 그리고 다른 3명이 오리 새끼처럼 그를 따라다녔다. 14살 때 그는 사라졌다. 그리고 이제 어디선가 갑자기 내 전화선에 걸려왔다. 아직도 장난이나 치는 거야. 제이슨? 그가 말했다. 변호사처럼 매끄럽지만 칼날처럼 차가운 목소리였다. 아직도 네가 주도권을 쥐고 있다고 생각해. 이 번호는 어떻게 알았어? 내가 물었다. 그는 나를 무시했다. 네가 리암에게 한 짓은 봤어. 귀엽긴 했지만 너보다 더 큰 무언가와 연결된 실타래를 풀었어. 더 오래된 무언가와 연결된 실타래 말이야.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가버려. 그가 말했다. 복수는 했잖아. 욕심 부리지 마. 그는 전화를 끊었다. 그날 밤 나는 잠이 들지 못했다. 대신 마야가 사라지기 일주일 전에 보내준 암호화된 드라이브를 열었다. 안에는 늘 그렇듯 문서, 오디오, 암호화된 파일들이 담긴 폴더들이 있었다. 하지만 한 이미지의 메타데이터에는 다음과 같은 문구가 숨겨져 있었다. 바랄라 프로토콜, VH 소유. VH 빈센트 헤일. 나는 파헤치기 시작했다. 빈센트는 우리 어린 시절의 유령 그 이상이었다. 그는 비리온 랩스보다 훨씬 이전, 리암의 초기 사업에 자금을 지원한 인물이었다. 하지만 공개적으로는 아니었다. 리엄이 설립한 모든 LLC는 바랄라 파트너스라는 이름으로만 알려진 해외 펀드의 비밀 지원을 받았습니다. 웹사이트도 직원 사진도 없었습니다. 케이맨 제도 주소와 지워진 이름들만 남아 있었습니다. 하나만 빼고요. 빈센트. 그는 인터넷에서 자신을 지웠지만 완전히는 아니었습니다. 유출된 파나마 페이퍼스 자료에서 공증된 양도 계약서를 발견했습니다. 지배 지분 62%의 빈센트 헤일은 호라이즌 크레이트라는 회사의 고문으로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괜찮은 것처럼 들렸습니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호라이즌 크레이트는 기술 회사가 아니었습니다. 군인, 정치인, 전직 CIA, 요원 등 개인 고객을 위한 데이터 저장소였습니다. 그들의 비밀 계약 중 하나에는 구배 조항에 따라 동의 여부는 선택사항인 디지털 자극을 통한 행동 실험이라고 설명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심리적 조작을 변호사들이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리엄의 스펙터 프로그램은 그저 제품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호라이즌 크레이트는 그들은 건축가들이었다. 그리고 리암은 그는 정장을 입은 실험 대상일 뿐이었다. 그때 나는 내가 그 괴물의 정체를 완전히 드러내지 않았다는 걸 알았다. 얼굴만 벗겨냈을 뿐이었다. 진짜 뇌, 빈센트는 손상되지 않았다. 그리고 더 심한 건 그는 내가 살아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 내겐 한 번의 기회가 있었다. 평화를 원한다면 빈센트도 묻어줘야 했다. 그래서 대학 이후로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던 엘로이즈 트렌에게 전화를 걸었다. 사이버 범죄 수사관으로 ABI를 그만두고 프리랜서로 활동하고 있다. 그녀는 내게 빚진 게 있었다. 긴 이야기였다. 내가 알아낸 것을 그녀에게 말하자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제이슨, 내 말이 맞다면 호라이즌 크레이트는 단순히 불법이 아니야. 비밀리에 허가된 거야. 그들을 쫓는 건 자살 행위야. 나는 그들을 쫓지 않을 거야. 라고 말했다. 그녀가 잠시 말을 멈췄다. 그럼 뭘 하는 거야? 나는 숨을 들이쉬었다. 내가 그들이 될 거야. 그 계획은 무모했다. 거의 멍청하기까지 했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예전의 사람이 아니었다. 그래서 엘로이즈와 나는 가짜 유출을 만들었다. 호라이즌 서버를 조작하여 빈센트가 모스크바에 있는 악의적인 정보기관에 행동연구 데이터베이스 전체를 팔 계획이라는 내용을 담은 파일을 조작한 것이다. 우리는 그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 그냥 워싱턴 DC의 비밀 채널로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었다. 속삭임으로 유포했다. 그리고 효과가 있었다. 호라이즌 크레이트를 둘러싼 벽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갑자기 빈센트의 이름이 내부 메모에 등장하기 시작했다. 상원 의원들은 브리핑을 요청했다. 조용한 조사가 시작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호라이즌 크레이트의 지역 이사 3명이 같은 날 사임했다. 불길이 시작된 것이다. 그때부터 상황이 심각해졌다. 어느 날 밤 집에 돌아왔는데 안전가옥 문이 반쯤 열려 있었다. 안은 온전했다.
딱 하나 빼고는. 내 사진, 내 인생에서 마지막으로 찍은 사진 중 하나가 목에 빨간 X 표시가 된 채 벽에 붙어 있었다. 메시지는 없었다. 바닥에는 탄피만 있었다. 45 구경. 군용. 엘로이즈에게 전화했다. 그녀는 이미 움직이고 있었다. 잘못된 부분을 짚어내고 있어. 그녀가 말했다. 꺼져. 나머지는 내 쪽에서 처리해 줄게. 하지만 모든 것을 끄기 전에 마야에게 보낼 마지막 메시지를 녹음했다. 마야가 어디에 있든 불꽃이 되어줘서 고마워. 내가 사라진다면 내가 졌기 때문이 아니라 조용히 이 일을 끝내기로 했기 때문이야. 나는 메시지를 암호화했다. 스펙터 유출 사건에 사용했던 것과 같은 비상 서버로 보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태워버렸다. 노트북, 전화, 신분증, 전부. 지금 다시 그림자 속에서 산다. 새로운 이름으로. 내가 이름 붙이지 않을 나라에서. 하지만 가끔 어떤 건물을 지날 때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을 언뜻 본다. 너무 건강해. 너무 집중해. 너무 조용해. 그들은 나를 따라오지 않아. 아직은. 하지만 나는 그들이 거기에 있다는 걸 안다. 빈센트는 잊지 않았다. 하지만 나도 잊지 않았다. 그가 나를 잡으러 온다면 이번에는 도망치지 않을 것이다. 그가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하나 있기 때문이다. 나는 권력을 원한 적이 없다. 나는 그저 진실을 원했을 뿐이다. 그리고 그걸 맛보면 절대 놓지 않을 것이다. 몬테네그로는 예상보다 추웠다. 산들은 하늘을 험준한 정적 속으로 파고들었고 호수는 내 편집증을 거울처럼 비추고 있었다. 나는 코토르 외곽에 있는 돌집을 노아 데블린이라는 이름으로 빌렸다. 소설가의 부고에서 훔친 이름이었다. 딱 들어맞는 이름이었다. 이제 나는 나만의 결말을 쓰고 있었다. 아무와도 이야기하지 않았다. 근처 마을에서 모자를 머리까지 낮게 쓰고 장을 받고 현금으로만 지불했으며 온라인에는 몇 분 이상 접속하지 않았다. 아무도 영어를 할 줄 모르는 곳에서 내 존재는 속삭임으로만 제한되었다. 적어도 나는 그렇게 생각했다. 내가 사라진 지 4개월이 되었다. 그리고 어느 날 밤 모든 것이 끝났다. 내가 마을에서 돌아왔을 때 그녀는 부엌에 서 있었다. 비에 흠뻑 젖어 떨고 있었지만 여전히 생생했다. 마야, 나는 식료품을 바닥에 떨어뜨렸다. 우리는 그저 그곳에 서서 그녀를 바라보았다. 눈물도 미소도 없었다. 서로가 이미 떠났다고 생각하는 두 유령의 숨막히는 불신. 그러자 그녀가 말했다. 당신은 사라지면 안 됐잖아. 내가 당신을 위해 그랬어요. 아니요, 당신은 싸움을 위해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돌아왔잖아요. 그녀는 코트를 열고 방수 주머니를 꺼냈다. 안에는 드라이브가 들어있었다. 산업용, 정부 발행, 그리고 그 위에는 한 단어가 긁혀 있었다. Decide. 그녀는 내게 모든 것을 말해 주었다. 리엄의 파일을 유출한 후 그녀는 스웨덴으로 그리고 폴란드로 도망쳤다. 몇 달 동안 세상과 단절된 채 지내다가 누군가 그녀를 추적하기 시작했다. 빈센트의 부하들이 아니라 제3자가 그녀를 추적했다. 그녀가 알아볼 수 없는 억양을 가진 사람이었다. 러시아인도 미국인도 동구권 사람도 아니었다. 그들은 나를 죽이려 한 게 아니었어요. 그녀가 말했다. 그들은 드라이브 자체를 원했어요. 빈센트가 호라이즌 크레이트와 헤어지면서 잃어버린 드라이브. 리엄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던 드라이브 말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것을 찾았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그것이 그녀를 찾아낸 것이다. 익명의 제보자가 미넨의 기차 사물함에 두고 간 그 물건은
당신도 알다시피 그 누구에게 보내는 편지와 함께 있었다. 이 글을 읽고 있다면 이미 너무 늦었다. 태워버려. 아니면 써버려. 우리는 그날 밤 잠도 자지 못했다. 우리는 가능한 모든 감시방지 수단을 동원하여 드라이브를 조사했다. 하지만 암호화는 내가 본 적이 없는 것이었다. 시간 기반 주파수 신호에 반응하는 알고리즘 구조였다. 하지만 일단 열리고 나니 그것은 인체 실험 목록이었다. 마인드 컨트롤 프로토타입, 상업시장에서의 수면 박탈 실험, 소비자 행동을 시험하는 디지털 잠재의식, 수천 개의 이름, 실험 대상, 그리고 그 중에는 리엄 캐링턴도 있었다. 그의 이름 옆에는 두 단어, 시드 호스트. 마야는 나를 빤히 쳐다보았다. 그들은 리암에게 영향을 준 게 아니라 그를 프로그래밍했어. 빈센트는 괴물을 만든 게 아니었다. 그는 괴물을 만들어냈다. 우리는 그것을 불태울지 말지 논의했다. 마야는 모든 것을 끝낼 준비가 되어 있었다. 내가 확실하지 않았다. 내 안의 어떤 부분은 누가 이 모든 일을 시작했는지 알아야 했다. 빈센트뿐만 아니라 호라이즌뿐만 아니라 진짜 인형술사들이었다. 그리고 그 결정은 마지막 결정으로 이어졌다. 우리는 돌아가야 했다. 실리콘밸리로 돌아가야 했다. 리암과 내가 그 작은 기숙사방 형광등 아래서 꿈을 꾸던 곳으로. 빈센트가 우리를 처음 만났던 곳으로. 미국에 다시 입국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엘로이즈가 도와줬다. 새로운 문서, 캐나다를 통해 전달된 유령 명단. 나는 시애틀에 도착한 후 마야와 함께 다큐멘터리 영화 감독으로 위장하여 여러 주를 여행했다. 우리는 도시를 피했다. 아직도 아날로그 자물쇠를 쓰는 모텔에서 잤다. 종이 지도를 썼다. 매일 나는 궁금했다. 누군가 우리를 감시하고 있는 건가? 그러던 어느 날 밤, 나는 답을 얻었다. 리노 외곽의 오래된 주유소에 도착했다. 그리고 주유소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던 빈센트 헤일이 있었다. 그는 채 기대어 희죽거리며 손에 붕대를 감고 있었다. 마치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그냥 서 있었다. 돌아왔지? 그가 말했다. 당연히 그랬지. 나는 얼어붙었다. 마야가 수류탄처럼 차문을 꽉 쥐고 내 뒤로 다가왔다. 빈센트가 손을 내밀었다. 과장하지 말자. 이미 성을 불태웠잖아. 마지막 한 방을 날려주려고 온 거야. 거래는 없어. 내가 말했다. 우린 팔 생각이 없어. 그는 한숨을 쉬었다. 모두 팔아야 해, 제이슨. 문제는 네 돈이 얼마냐는 거야. 그는 나에게 플래시 드라이브를 던져주었다. 산호세에 도착하면 열어봐. 그때까지 신행세를 하고 싶다면 내 마음대로 해. 하지만 내가 경고하지 않았다고는 하지마. 그는 걸어갔다. 추격전도 없고 총격전도 없었다. 내가 모르는 것들을 아는 그 남자의 그 역겹고 수술적인 자신감. 아직은. 우리는 이틀 후 산호세에 도착했다. 빈센트의 드라이브를 열기 전에 마야가 잠들기를 기다렸다. 아는? 비디오 영상. 내 모습이다. 15살 때, 22살 때, 27살 때, 리엄과 첫 앱에 대해 이야기하던 때. 전부. 내가 기록하지 않은 개인적인 순간들, 수십 년 동안의 감시, 그리고 마지막 파일 하나. 이니시에이션 비사이키발, KR.1라는 라벨이 붙어 있었다. 내 이름, 내 정신과 파일, 내가 들어본 적도 없는 실험실에서. 그들은 리암만 지켜보는 게 아니었다. 나도 지켜보고 있었다. 비명을 지르고 싶었다. 하지만 모든 것을 멈췄다. 마야가 내 뒤에서 움직였다. 이제 어쩌지? 그녀가 속삭였다. 나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캘리포니아 새벽의 창밖으로. 지금 이제 모든 것을 날려버릴 거야. 마지막으로 영원히 모든 게 바뀐 후 예전 동네에 서 있는 게 이상했다. 페인트는 새로 칠했고 인도도 새로웠다. 하지만 아스팔트 위에 우리의 그림자가 아직도 생생하게 보였다. 13살이었던 나와 리엄이 스케이트보드를 타며 마치 세상이 우리 것인 양 웃고 있었다. 이제 우리가 소유되었다는 걸 알았다. The Eyeside, The Eyesight. 캠페인이 그걸 증명했다. 나는 단순한 목격자가 아니었다. 실험 대상이었다. 내 삶, 내 선택, 심지어 우정까지. 어쩌면 어떤 비밀 연구를 뒷받침하기 위해 누군가에게 찔리고 조종당하고 발판처럼 세워졌을지도 모른다. 빈센트는 단순히 리엄을 이용하고 있었던 게 아니었다. 그도 나를 지켜보고 있었다.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오래. 캠페인에 있는 정신과 파일은 상당 부분 삭제되었지만 남아있던 부분들은 마치 속을 후벼 파는 듯 했다. 피실험자는 감정 조절에 대한 초기 저항을 보였다. 피실험자 이번 캐링턴 과의 만남은 행동의 불안정성을 증가시킨다. 작전 실패 또는 대중 노출 전까지는 간섭 없이 관찰할 것을 권고합니다. 작전 실패, 대중 노출, 그들은 내가 폭로할지 아니면 내부 고발할지 지켜보고 있었다. 후자를 택한 것 같다. 하지만 이제 내가 표적이 되었다. 우리는 마지막 기회가 남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크게, 막을 수 없게.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무대가 필요했다. 엘로이즈는 다크웹의 익명 제보자 채널을 통해 이를 마련했다. 전국적인 정보 유출자들이 사용하는 것과 같은 방식이었다. 우리의 표적은 더 이상 정부만이 아니었다. 호리즌 크레이트와 관련된 모든 것이었다. 우리는 단순히 정보를 유출하는 것 이상의 일을 해야 했다. 반박할 수 없는 증거를 제시하며 대중에게 공개해야 했다. 그래서 우리는 10년 만에 최대 규모의 디지털 이벤트를 기획했다. 글래스하우스 작전. 목표는 간단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하는 것. 우리는 4명의 악의적인 기자, 2개의 사이버 보안 감시단체, 그리고 한 대형 뉴스 네트워크와 협력했습니다. 그 네트워크의 앵커는 몇 년 전 엘로이즈에게 빚을 졌습니다. 3,000개가 넘는 미러링된 서버를 통해 오전 11시 11분 타타남 태평양 표준시 공개 시간을 맞췄습니다. 모든 문서, 모든 비디오, 모든 실험. 리암에게 일어난 일뿐만 아니라, 제게 일어난 일뿐만 아니라 그들이 다음에 무엇을 할 계획이었는가. 아직도 공개된 정확한 순간을 기억합니다. 오클랜드의 버려진 창고 뒷방에 앉아 마야와 함께 똑딱거리는 시계에 눈을 고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쾅! 세상이 산산이 조각났습니다. 소셜미디어가 무너졌습니다. 헤드라인이 천둥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유출된 파일, 유명 IT 기업들의 비밀 인체 실험 폭로, 미국 지원 프로그램, 동의 없이 민간인 피험자 이용. 제이슨 커가 누구지? 디사이드 파일 뒤에 숨은 남자. 그래, 내 이름을 따서 파일 이름을 지었다. 그들이 소재를 원했다면? 이제 얼굴이 생겼다. 하지만 명예는 자유가 아니다. 이야기가 터지는 순간 우리의 평화도 사라졌다. 검은색 SU 차량이 안전가옥에서 우리를 따라왔다. 헬리콥터가 우리가 마지막으로 알려진 위치 상공을 저공 비행했다. 모든 임시 전화가 24시간 안에 끊어졌다. 엘로이즈는 마지막 암호화된 통신으로 우리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사라져야 해. 내가 막아낼게. 예상보다 빨리 오고 있어. 그리고 그렇게 그녀도 사라졌다.
우리는 헤어졌다. 마야는 새로운 신분으로 멕시코로 향했다. 나는 반대 방향으로 갔다. 북쪽으로, 오리건의 숲으로, 그리고 캐나다의 황야로 향했다. 하지만 헤어지기 전에 나는 그녀에게 마지막 한 가지를 주었다. 마지막으로 추적 불가능한 USB 드라이브. 더 많은 데이터로가 아니라 내 이야기로, 진짜 이야기로 한 번에 녹음했다. 내 얼굴, 내 목소리, 리암이 어떻게 나를 배신했는지, 어떻게 진실을 밝혀냈는지, 그림자 속 남자들이 어떻게 우리 둘을 거대하고 잔혹한 실험에 꼭두각시로 만들었는지에 대한 모든 디테일. 나는 이렇게 끝맺었다. 그들은 나를 실험 대상으로 삼았어. 하지만 나는 스스로를 상징으로 만들었지. 그리고 상징은 사라지지 않아. 퍼져나가. 나는 그녀에게 내가 180일 이상 사라지면 그 상징을 풀어주라고 말했다. 그게 6개월 전의 일이었다. 지금은 주소도 없는 오두막에서 산다. 세상과 단절된 채 낚시로 먹이를 찾고 오래된 문고판을 읽고 침대 옆에 무기를 두고 잠을 잔다. 하지만 가끔 이상한 것을 발견한다. 나무에서 나는 소리. 야생 동물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만큼 정확한 움직임의 깜빡임. 나는 도망치지 않는다. 기다린다. 그들이 온다면 두려움을 예상할 것이다. 그들이 찾을 것은 분노에 쌓여 침묵으로 날카로워진 진실이다. 난 악당이 쓰러지면 복수는 끝난다고 생각했어. 이제는 더 잘 안다. 복수는 거울과 같다. 그리고 그것을 깨뜨리면 상처투성이고 더 날카로워졌지만 마침내 진짜인 자신을 보게 된다. 리암은 사라졌다. 빈센트의 제국은 불타고 있다. 하지만 난 아직 여기 있다. 그리고 세상에 있는 한 나는 이 사실을 상기시킬 것이다. 난 더 이상 제이슨 커만이 아니니까. 난 정의를 얻지 못한 모든 시민이다. 그리고 난 멈추지 않을 것이다. 숨길 사람이 아무도 남지 않을 때까지. 6개월이 지났다. 엘로이즈에게서 소식이 없었다. 마약에서도 메시지가 없었다. 걸러지고 부드러워지고 살균되지 않은 뉴스는 없었다. DHID 사건 파일은 세상을 뒤흔들었지만 충분하지는 않았다. 사람들은 항의했다. 일주일 동안. 그러더니 관심은 다른 곳으로 쏠렸다. 전문가들은 음모론을 퍼뜨리기 시작했다. 기업들은 성명을 발표했다. 정부는 모든 것을 부인했다. 그리고 서서히 데아이사이드 프로젝트는 신화가 되었다. 경고 이야기였다. 엉뚱한 인터넷 이야기였다. 하지만 정의는 없었다. 책임은 없었다. 그 편지를 받았을 때 나는 유콘에 살고 있었다. 직접 배달된 봉투였다. 발신인 주소는 없었다. 안에는 사진 한 장이 들어있었다. 마야, 오늘 신문을 들고 있었다. 멍이 들었다. 눈은 앞을 향해 고정되어 있었다. 그녀 뒤로는 멸균 처리된 실험실 벽이 있었다. 그리고 검은 잉크로 휘갈겨 썼다. 프로젝트는 멈추지 않았어. 이름만 바뀌었을 뿐이지. 그때 나는 깨달았다. 그들은 재건 중이었다. 그리고 나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아직 살아있었다. 그들은 더 이상 나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이제 바꿔야 할 때였다. 나는 전화를 걸었다. 전화기가 아니라 단파방송으로. 엘로이즈와 우리 네트워크의 다른 두 사람만이 알아볼 수 있는 암호로 암호화된 방송이었다. 10단어, 하나의 주파수, 봉화를 피우는 것과 같은 디지털 방식. 나흘 후 답장이 왔다. 시애틀에 해킹된 와이파이 광고판 화면에 새겨져 있었다. 이걸 끝내고 싶니? 국회의사당 그늘에서 만나자. 엘로이즈가 좋아했던 시에서 따온 문구였다. 그 의미는 단 하나였다. 워싱턴 DC 그라운드 제로.
나는 가볍게 이동했다. 기술 없이, 신분증도 없이, 스케치된 계획과 단 하나의 목적이 적힌 번호 노트뿐이었다. 새로운 DI 사이드 핵심을 찾는 것. 마야는 더 어두운 무언가를 암시했다. 단순히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을 예측하는 시스템이었다. 인구, 투표, 봉기, 심지어 내정까지 시뮬레이션하는 시스템이었다. 신경 예측 엔진이었다. 그 연구소는 국방 스타트업으로 위장한 민간 군사 싱크탱크 헬릭스 7 안에 숨겨져 있었다. 들어가야 했다. 누설하려는 게 아니었다. 파괴하기 위해서였다. 워싱턴 DC는 거짓 위에 세워진 도시였다. 가짜 대리석, 진짜 감시, 아래에는 이가 박힌 미소. 나는 적색선 아래 오래된 기차역에서 잠을 잤다. 통조림 수프를 먹었다. 듣고 지켜보았다. 그리고 어느 날 밤 링컨 기념관의 달빛 아래서 나는 다시 팀원들을 만났다. 엘로이즈, 살아있었다. 야위었다. 눈은 충혈되었다. 하지만 미소 짓고 있었다. 단테베가는 전직 NSA 암호학자에서 탈주자로 전락했다. 레나 모로우는 한때 자신의 유전자를 세관에 밀반입해 증거로 활용했던 바이오 해커다. 그들은 싸움을 멈추지 않았다. 그들은 그저 더 깊은 지하로 숨어들었을 뿐이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모두 개입했다. 우리의 목표는 헬릭스 7에 침투하는 것이다. 데이터 수집이 아니다. 하지만 수십억 건의 인간 상호작용을 학습한 중앙 머신러닝 코어인 예측 AI 허브를 폭파하는 것이다. 완전히 구축된다면 DI 사이드는 더 이상 실험 대상이 필요 없을 것이다. 문명 전체를 예측할 것이다. 무엇을 살지, 어떻게 투표할지, 언제 반란을 일으킬지까지 접촉 없이 통제한다. 최종 단계였다. 우리는 막아야 했다.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지라도 헬릭스 7의 보안은 끔찍했다. 암호화된 아이디 게이트, 생체 인식 검문소, 보안 주기 순환. 하지만 그들에게는 약점이 하나 있었다. 레나는 한때 파트너 회사에서 열노드를 설계하는 일을 했던 것이다. 그녀는 여전히 이전 보안 허가를 가지고 있었지만 백업 시스템에 묻혀 있었다. 우리는 사각지대를 발견했다. 1교대 근무, 3분간의 디지털 정전, 우리 창문, 새벽 2시 14분, 청소부 복장으로 위장하고 가짜 청소용품 통에 장비를 담아 안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지하 6층에서 핵심을 찾았다. 그것은 기계가 아니었다. 살아있는 신경 클러스터였다. 성장한 것이지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다. 프로세서에 연결된 유기섬유, 지각 있는 예측 엔진, 호흡, 맥박, 그리고 더 심한 것, 그것은 나를 알아보았다. 방에 들어서자마자 불빛이 깜빡였다. 스피커를 통해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대상 1179, 제이슨 커, 입력 이상, 환영합니다. 그것은 내 목소리로 말했다. 그것은 여기서도 나를 지켜보고 있었다. 결정을 추적하고, 모델을 만들고, 나는 단순한 대상이 아니었다. 나는 그것의 템플릿이었다. 그것은 내 행동을 바탕으로 수천 개의 시뮬레이션을 만들어냈고, 하나하나가 이전 시뮬레이션보다 더 무자비했다. 어떤 경우에는 감옥에서 죽었고, 어떤 경우에는 폭군이 되었다. 몇몇 경우에는 나는 사라졌다. 하지만 어떤 시뮬레이션에서도 승리하지 못했다. 지금까지는. 우리는 폭탄을 설치했다. 하지만 시스템은 스스로를 방어하기 시작했다. 드론이 배치되었다. AI 봉쇄가 시작되었다. 레나는 다리에 총상을 입었다. 엘로이즈는 침입을 지연시키기 위해 남았다. 봉쇄가 우리를 영원히 봉쇄하기까지 5분밖에 남지 않았다.
단테가 기폭 장치를 연결했다. 지금 아니면 절대 안 돼, 커. 나는 그 핵심을 바라보았다. 내가 싫어하는 모든 것에 뒤틀린 반영이었다. 그리고 속삭였다. 이걸 예측해봐. 스위치를 눌렀다. 우리는 도망쳤다. 폭발이 도시 한 블록을 뒤흔들었다. 그 주초 엘로이즈가 조작한 통제된 폭파 경보로 가려져 있었다. 밖에는 사상자가 없었다. 하지만 헬릭스 7은 사라졌다. 예측 엔진도 사라졌다. 엘로이즈도 사라졌다. 우리는 그녀를 남겨두고 떠났다. 우리는 선택에 의해. 그녀의 마지막 메시지는 단 한 문장이었다. 끝까지 살아남아. 지금 나는 다시 숨어 지냈다. 또다시 마야는 자유다. 마지막으로 들은 바에 따르면 모로코에 있다. 단테는 알래스카 어딘가에서 삶을 재건하고 있다. 레나는 살아남았다. 그녀는 가명으로 개인 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나는 빌린 시간으로 산다. 이 이야기를 몇 달 동안 써왔습니다. 만약 당신이 이 글을 읽고 있다면, 만약 당신이 첫 번째 배신부터 이 마지막 전쟁까지 저를 따라왔다면, 그럼 당신은 알아야 합니다. 정의는 결코 조용하지 않습니다. 정의는 비명을 지릅니다. 그리고 저는 아직도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